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강약 중강약의 의사 역할을 맡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무슨 역할을 맡아 역할을 맡기. 뉴하트 드라마 찍냐 지금? 자, 오늘 이번 주는 원래 이제 상비약 지난주에 이어서 약국 일반의약품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시작할 때 댓글도 읽어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댓글이 쬐끔 달려서 게시판에다가 답변을 직접 달았어요. 저희가 너무 할 일이 없어갖고 댓글이 워낙 또 너무 적으니까. 정 선생 하루에 환자 몇 명 보죠? 저요? 많이 보는 날에 한 25명? 진짜 많이 보면 25명이고 요새는 그래도 못 봐도 한 15, 12명? 보통 선생님들은 하루에 7, 80명 볼 텐데. 보통은 그 정도 보시죠. 그 대신에 나는 남들 4명 볼 때 1명 보니까 엄청 한가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보통 한국의 의료를 상징하는 3분 진료라고 생각하면 저는 어차피 1시간에 맥스 4명밖에 안 보니까 남들 5명 볼 때 1명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3분씩 4명 보고 12분 빼고 48분 동안 노는 거죠, 그럼. 댓글 달고. 이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는 게시판에서 저희가 일단은 소화를 해보고, 오늘 또 메일 왔잖아요. 네네, 좀 됐는데 메일이 좀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가 설날 특집으로라고 하려고 지난주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 나가는 목요일이 설이 아니더라고요. 지나고죠. 네네. 그래서 설 지난 특집으로 다음 주에 메일을 좀 몰아서 소개를 아니 무슨 그런 거고. 특집이 다 있어. 내 맘이야.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자기야, 빨리 텐트. 잠깐만. 여기 테이블도. 잠깐만. 진짜 화장실 가기 너무 불편해. 텐트 치고 테이블 피고 화장실까지 미쳐버리겠네. 자기야, 그럼 미숙이네가 산 티큐브 카라반은 어때? 승용차로도 견인할 수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귀엽고 이쁘고 진짜 끝내주던데. 에이, 카라반은 비싸잖아. 아니야, 티큐브는 1350만 원부터야. 게다가 지하주차장에도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딱이지 않아? 그래? 어디서 알아봐야 해? 티큐브. 네이버에서 카라반 테일이라고 검색해봐.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카라반이래. 국민 카라반 티큐브. 카라반 테일에서 독점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땡땡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이번 주에 팟빵으로 듣기 시작해서 정주행한 청자입니다. 이분도 24살이시네요. 손에 물 안 묻히게 하는 그분도 24살이었는데.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난 다 까먹었는데. 네, 제 머리가 좀 좋아요. 올해 24살이 된 청자 땡땡입니다. 이름을 말할 뻔했어. 평소 별명이 약쟁이인 저한테 딱인 방송이었는데요. 약쟁이면은 우리 보통 황약사가 약쟁인데? 내가 왜 약쟁이야? 난 약을 먹지 않아. 약을 많이 먹으면 약쟁이라고 하는. 약을 많이 먹이지 나는. 얼른 문아나운서님의 빈자리가 채워지길 바라며 질문 남깁니다. 약이라는 게 질문하면 할수록 특집 방송이 여러 개 생겨서 끝이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저와 가까운 약들로 질문을 하자면 일단 영양제를 먹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다큐를 봤던 것 같고,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하는지 정제된 것들로 먹으면 좋지 않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은 영양제만 조금 먹고 있습니다. 이미 조금이 아니신 것 같은데. 조금이 아닌데 이 정도. 네. 하지만 다들 먹으면서도 좋을지 어떤지 모르겠다고 많이 말씀하시죠. 오메가3 같은 건 진짜 생선기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결국 음식물인 것 같고, 역시 종류가 너무 많네요. 영양제만으로도 특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저희가 지금 되게 현실 도피 중이죠. 영양제에 대해서는. 이건 좀 건드리고 싶지 않은. 법무 자문을 구한 다음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하고, 우리가 좀 인기가 많아지면 그런 좀 후원도 받으면서. 인기가 많아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비타민C와 관계의 관계성이 입증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전했더니 비타민C로 피로감이 해소되면 감기가 더 잘 낫는 게 아닐까라고 하던데, 저는 피로 회복이 된다고 해서 백혈구들이 더 활성화되는 걸까? 하고 말했는데 너무 어려운 대화를 하시는데요, 두 분이. 아는 게 없어. 전공이 저희 쪽 업자 쪽이신가요? 이거 좀. 결론은 안 나더군요. 역시나 초반부터 감기에 대한 언급이 많으셨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데 14일 정도 걸리고
이런 게 상식이군요. 감기약은 그냥 그동안 너무 열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하는 우리 계열 사람 같은 냄새가 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는 감기를 초기에 잡아야지 하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상비 감기약을 먹고 약에 취해 한숨 푹 자고는 합니다. 이게 사실 효과가 없는 게 아닐까요?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발열은 몸에서 균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린 마음에 열이 나면 싸워라 백혈구 하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이분 뭐죠 정체가? 정신세계가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이거 참. 이때 열을 내리면 오히려 균들이 시들시들 제대로 못 싸우는 건 아니겠죠? 질문이 끝이 없네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지난 방송에서 다래끼는 여드름 같은 거니 그냥 두라고 하셨는데 저는 철말 되면 다래끼가 나는 편인데 다래끼를 째거나 터트리거나 하면 흉이 질 수도 있고 일단 커지는 과정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보기에 흉하기 때문에 상비 안약을 두고 증상이 있으면 수시로 눈에 넣어 빨리 증상을 완화시키는 편입니다. 그냥 두는 게 낫나요? 유유. 환자가 땡땡 붓는다는 사례를 말씀해 주실 때 제 눈이 다 아프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또 메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최대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두 분 따로 결혼하셨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서 충격이었던 이번 방송이었어요. 그럼 뭔 줄 아셨죠? 두 분 다 솔로이실 줄 알았대요. 목소리가 젊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PD님 말고도 메일이 저 말고도 메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약 중강약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뭐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영양제? 이게 사실 영양제 얘기하면서도 나중에 한번 하자라고 하지만 이게 엄두가 나지를 않은 영역이에요. 약보다 더 많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가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건강보험 재정보다 더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단가가 세니까 이게. 네, 전체가 뭐 몇 조 원 가량의 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건강보조식품 비슷하게 먹나? 영양제? 요새는 그런 게 많다고는 들었어요, 저도. 영양제 시장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싶으니까 영양제를 먹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는 환경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양제를 먹고 건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건강하지 않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건데. 그러면 일단 건강을 죽여놓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분께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단 경제를 죽이고 시작하듯이. 그건가?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밤 새고 막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야근하고 막 이러면서 한편으로 나한테 미안한 거야 스스로.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주말에 뭔가 좀 나를 위한 뭔가를 하기에는 좀 귀찮고 되게 간편하게 건강을 위해 뭐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게 영양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그리고 자기 위안을 한다. 약간 자기 모순적인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죠. 웹툰 작가 이말년 씨의 그 유명한 네. 웹툰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네. 열심히 이제 헬스, 피트니스를 해갖고 운동을 해서 수명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잘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운동한 시간만큼 수명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씩 운동을 매일 하면은 그 나중에 합하면 그게 몇 년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몇 년의 수명이 느는 거지. 그럼 그냥 운동 안 하고 살면 되잖아. 그건 좀 만화적인 계산이고 실제 계산이랑은 다르지. 근데 전 영양제를 먹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걸 챙기는 분들이 그런 계산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커피를 덜 먹으면 되고 술을 덜 마시면 되는 건데 본인을 좀 학대를 그만해야지 일단. 그렇죠. 네. 학대를 그만하고 삶의 우선순위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거를 영양제로 뭔가 내 몸을 위한 약간의 위안, 내 몸을 위해 돈을 좀 쓰는 그런 좀 느낌? 그거 말고는 사실 얻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술을 먹고 그렇게 담배를 피고 이거를 한 다음에 영양제를 또 사는 것보다 술을 덜 먹고 담배를 그렇죠. 안 피고 네. 영양제도 안 사 먹으면 돈도 훨씬 적게 들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왜 PD님은 술을 밤새도록 먹고 강약 중강약 방송을 듣는 거죠? 모순적인 사람이야. 네.
그래서 일단은 영양제는요, 저희가 나중에 특집 방송 언젠간 할 건데요. 저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때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만 코멘트를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정규 의학 약학 시간에 배우는 영양은 결핍을 보충하는 개념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면 뭐 비타민 D, 그렇죠. 뭐 구루병 뭐 이런 뭐가 거잖아요. 결핍되면 이걸로 채우고. 비타민 A 야맹증. 아니면 뭐 TPN이라고 뭐 환자들 수액 그치. 거는 것도 칼로리가 이만큼 못 채우니까 뭐 이걸로 채우고 입으로 못 먹으니까 네네네. 주사로 준다 이런 내용. 이런 걸 배우는 건데 사실 이런 범주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말한 영양제는. 영양제는 이분들은 충분히 배불리 먹고 있으면서 내가 혹시나 뭐 하나 결핍되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에 대한 보충을 위한 영양제를 사서 드시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좀 약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막 피로회복의 비타민 C.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요새 밤에 눈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 야맹증인 것 같은데 비타민 A를 먹어야 되지 않겠냐. 뭐 아니면은 입에서 뭐 요새 양치질 할 때마다 피가 나는데 이거 괴혈병 아니냐. 막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요새 영양결핍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국에서? 아프가니스탄 말고?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네. 총을 맞아서 급격히 피가 빠져나가서 영양괴사 뭐 그런 상태가 온다. 근데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총보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그거 본 적은 있어요. 치질로 항혈을 너무 많이 해서 의식을 살짝 잃은 채로 응급실로 오셨는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본인도 사실 몰랐던 거야. 집에 변기가 옛날 빨간 변기 아시죠? 그래갖고 피가 얼마나 나는지 감이 없었는데 계속 출혈이 있어갖고 헤모글로빈이 그때 656 정도로 해서 남자분이 건강한 남자분이 극심한 빈혈로 오셨는데 이런 경우 영양결핍 가능하죠. 네, 저희가 말한 영양결핍은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일주일 동안 어디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드셨다던가 뭐 아니면 그렇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갖고 뭐 셀프 감금 아닌가? 이게 아니구나. 네, 넘어가죠. 자꾸 그렇게 우리 방송의 지난주 시그널부터 색깔 입히지 마세요. 색깔. 나 파란색 좋아하고 빨간색도 좋아하고 그래. 계속 붉은 피 얘기하고 계신 분은 제가 아니라 정 선생입니다만. 여튼 그래서 그 의사들이 영양제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병원에서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을 텐데 비타민은 뭐가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뭐 오메가3는 뭐 어떤 게 좋아요? 이러면 의사들이 대부분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 안 배워요. 모르니까요. 네, 안 배우고 기본적으로 내과 교과서에서 영양제 같은 것을 저희가 배우진 않습니다. 물론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용량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근데 그 결핍이라는 것 자체도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우리는 요새 결핍 볼 수가 없죠. 병적인 상태 아니고서는.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영양제는 먹고 기분이 좋으면 드시라고 해요, 저는. 근데 한 달에 뭐 한 2, 3만 원 이상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네. 결론은 애매하지만 영양제는 먹고 기분이 좋으시다면 계속 드시길 바랍니다. 조금 지출이 적은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감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 열이 나는 원리에 대해서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혹은 세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 열이 나는 원리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아주 깔끔하지는 않아요. 이 기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해열에 대해서도 사실은 약간 깔끔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문제는 열이 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백혈구가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연구는 있어요. 열이 높을 때 백혈구의 활성도가 조금 올라간다. 그런 연구가 일부에선 있는데 싸움을 한판 버리려면 좀 몸이 달아올라야. 그래서 열이 나는 게 이 판을 깔기 위한 초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전투의 함성을 외치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근데 사실은 뭔가 일부 쪽의 얘기지 완전히 우리가 컨펌이 돼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좀 아닙니다. 가설 수준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 뭐 그렇죠. 그런 거죠, 일종의. 그래서 뭐 백혈구 일부가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뭐 체온이 1도 이상 올라갈 때 나타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확실하게 저희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비타민과 감기에 대해서도 이런 설 저런 설 정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비타민과 감기에 대해서는 설은 많은데 되게 과학적으로 유명한 분이 비타민C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한 게 있는데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가설이 의사는 아니시지 않나?
뭐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찾아봐 드릴게요. 그 라이너스 폴링 박사 얘기하는 거 아닌? 아니요. 파스텔인가? 누구? 뭐 하여간 되게 유명한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분의 가설이 대부분이 현대에 맞는 걸로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받아들이는 거래요. 근데 제약회사들이 감기약 만들 때 그래갖고 비타민C를 많이 껴서 만들고 있기는 한데 요거는 뭐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찌됐든 다래끼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다래끼는 따뜻한 찜질을 평소에 잘 해주시면 자주 다래끼가 생기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눈에 화장을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지울 때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그리고 눈 화장을 제일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 눈썹 근처에 뭔가 그리고 막 바르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24살 여자분인데 화장이 생명이라면서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거를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면 화장을 안 한 채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평소의 염증을 좀 막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튼 이 외에도 메일이 여러 통 와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해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약국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 네. 최근에 그 뉴스 하나 예. 무슨 뉴스죠? 대한뉴스죠. 대한뉴스. 저희가 왜 예전에 DUR 뭐 약품 사용 점검 뭐 검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 심평원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욕도 많이 먹는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자 의약품 복용 이력 그러니까 지금 환자분이 드시고 있는 약을 의사나 치과의사나 약사가 전산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드디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대국민 서비스도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심평원 홈페이지 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은 그렇죠. 예, 뭐 심사평가원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니고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이라고 심평원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심사평가원에 들어가시면 개인이 지금 현재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리스트를 쫙 볼 수가 있고 병원 측에서 지금 현재 드시고 계신 약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심사평가원에서 조회를 하면 되긴 하는데 개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뭔가 먹고 있는 약이 많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거를 좀 공유를 해야 된다 싶으면 병원에 얘기를 해서 내가 정보를 주는 것에 좀 동의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최근 3개월 정도는 이제 저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조제할 약사 선생님이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네, 그런 뉴스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최초 본격 의학협업 토크 강약 중강약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일반 의약품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면 자 이게 약국에서 보통 약을 파는데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약국에 얼마나 약을 많이 파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딱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은 진짜?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누지? 증상에 대응하는 단기 치료용 약품, 만성 장기 질환을 도움이 되는 뭐 요런 거. 그러니까 급하게 먹는 약과 꾸준히 그냥 장기 복용하는 약으로 나눌 수가 있다. 쉽게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비약이니까 우리 편의점에서 하루치 만 한다고 했듯이 약국에서도 보통 열정 다니면은 그게 대부분 3일치거든요. 그렇죠. 하루 3번. 네네네. 3일치. 그런 약들이 이제 상비약에서 저희가 다룰 거고 철분제, 간장약 이런 거 이제 피임약. 예, 몇 달씩 먹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니까 이건 넘기고 장기 복용약은 피임약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다다음 주 정도에 다뤄볼 예정이니까 네네. 그때 가서 얘기를 해보고 오늘은 일단 그냥 즉석에서 증상 완화를 위해 먹는 상비약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의 실무 행태가 저가 보기엔 좀 답답한 게 많아요. 면허 자격자들의 실무 행태에 중요한
그 이슈가 표준화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대충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비슷하게 응대를 해야 면허 자격자 뭐 이런 게 의미가 있는데 약사가 그게 좀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동생이 이제 임산부인데 이번 주 다음 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엄청 크게 장염이 이제 탁 와갖고 막달에. 네네네. 그래서 체하고 막 토하고 막 이런 상황에 제부 동생 신랑이 약국을 한 3군데를 갔나 봐요. 네. 근데 처음 간 약국에서는 임산부니까 약을 주지 않겠다. 병원에 가라. 두 번째 간 약국에서는 위장약 중에서 이제 뭐 소화제 계열의 약들은 위험하니까 생약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생약 성분의 약들을 줬고. 뭘 준다고요? 이건 생약이니 괜찮아. 그러면서 뭐 우리 그 베나치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줬다 그러고. 아, 세 번째는 약국이 아니라 편의점이었다. 편의점에 가서 그래서 소화제를 샀다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작 전화를 해야지 왜 다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하니. 아니 이게 업무의 표준화, 뭐 네. 행태의 표준화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나오는 결론은 다를 수 있어도 생각하는 방식은 같은 면허 직군이면 같아야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두 명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못 믿죠. 그게 아까 친구랑 이제 대본 쓰기 전에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약대에서 교육을 할 때 이게 환자 상담하고 약물 치료에 응대 뭐 그런 거에 관여하는 직종이면은 그런 환자 응대나 조제하면서 복약 상담하는 거에 대한 어떤 훈련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교육 과정에. 없거든요, 그런 게. 이 얘기를 정말 듣고 내가 깜짝 놀라 기함을 했다라고 네. 하는데 왜 약사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프랙티스 그 실무 행태가 다른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의사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거든요. 우리는 딱 왜 저럴까? 정해진 대로 사고하게 훈련받거든. 그건 네가 정해진이잖아. 아, 그렇긴 한데. 아, 이거 되게 몇십 년 된 유머를 지금, 뭐 38년 된 유머겠지. 나 38인가? 그렇지? 39이겠구나, 이제. 그렇지. 39년 된 유머를. 이제 내년에 40이구나. 뭐 여튼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직종 자체가 특정한 사고방식을 훈련받는 직종이라서 우리는 의사식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그 아예 책도 있어. How Doctors Think라고. 그렇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네. 그럴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강박적으로 딱 정해진 사고대로 그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의사들이 내리는 결론은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 약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약대생들은 좀 다르죠. 근데 옛날 세대에는 그런 훈련 과정이 좀 없었다라는 게 좀 깜짝 놀랐어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시험도 안 쳤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진단을 하고 사실상 조제를 임의 조제라고 하는 그 처방을 하는 게 옛날에는 의약분업도 안 되어 그러니까 있었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좀 궁금할 지경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이렇게 선배 약국에 가서 이제 밑에서 이제 그렇죠. 일하면서 배우고 아름아름 배워 각자 도생을 한 거고 임상 전쟁터에 네네. 나가서 거기서 이제 실전을 배운 다음에 이제 능력이 되면 제가 그다음에 정말 개국을 심하게 하는. 얘기하자면 보통 그런 걸 야매라고 하죠. 야, 너 너무 심해. 아니요, 저는 같은 약사들한테도 그 얘기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어려워. 환자분들이 이제 약사한테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의 기대치를 저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자가치료 왜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내 증상하고 내 진단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환자 본인이. 그치. 환자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데 어떤 제품이 나한테 맞냐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정보는 물어볼 수 있는데 나를 진단을 해달라거나 이런 걸 약국 가서 애초에 요구를 하시지 마세요. 근데 너무 흔하게들 약국에 가서 머리가 아픈데요, 배가 아픈데요, 뭐 감기가 걸렸는데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원래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완전 잘못된 이게 행위라고 안 되는 보거든요. 거라는 걸 모르죠, 다들. 네. 약사분들이 그 임상을 배웠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기보단 그냥 뭐 그래요. 엄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으니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상관없다. 예전부터 그냥 그쵸. 그래 왔으니까 그러는 아니, 그리고 건데. 옛날에는 의사가 모자르던 시절에는 약국이 의원을 많이 대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국을 그렇게 이용하는 행태가 뭐 특별히 잘못되었거나 뭔가 그랬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패러다임이거든요. 그게. 네. 근데 여튼 그게 의약분업 이후로는 확실히 이제 잘못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뭐 딱히 그러면 안 돼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강력한 패러다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데요라고 할 때 머리가 왜 아픈진 모르겠지만 지금 아픈 거를 해소하는 진통제를 쓰면 되니까 그렇죠. 진통제를 주면 되는데 네.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보통 이렇게 따라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캐나다 네. 쪽 면허 공부를 하면서 저도 그때 많이 배운 건데 네가 지금 머리 아픈 증상에 대해서 이 진통제가 네가 다른 기저질환 예를 들면 뭐 속쓰림이나 뭐 그런 다른 위장장애가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이런 게 뭐. 없다고 했으니까 이걸 쓰면 되는데 쓰면 되는데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약사가 처방을 한 게 아니라 환자 네가 그거를 먹는데 문제는 없을 거다. 단 네 증상이 이틀이나 사흘 안에 가시지 않으면은 원인을 감별해야 되니까 너는 병원을 가야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속쓰림이 있는 위장 장애가 있는 진통제를 먹었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프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 나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바로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주고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공을 해주면은 약사 역할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 이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원래. 네. 그래서 약국에 갔을 때 기본적으로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원래는 정확한 거는 이 약 주세요, 저 약 주세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보가 필요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원래 고혈압이 있다. 근데 고혈압 환자한테 뭐 슈도에페딜 이런 걸 쓰면은 고감기약, 중혈 제거제. 네, 고혈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내가 가서 알리는 거죠, 내 상황을. 그렇죠. 그러면 약사가 듣고 이 질환과 이 약에는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원래 먹고 있을 만한 약 예를 들면 뭐 고콜레스테롤 환자라서 뭘 먹고 있는데 무좀약을 가져왔다거나 뭐 이런 상호작용 같은 거는 약사가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하고 약물 관련 문제점을 캐치해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나 무슨 병이에요? 이런 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약사도 사실은 황당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별 문제가 없겠지 하고 약을 줘왔던 건데 옛날에는 그런 법도 없었으니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가 되게 복잡하기는 한데 네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살 때 본인의 증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막 모호하게 막 늘어놓고 약사한테 약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일단 안 하시는 게 맞는데 가서 조언을 구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조언을 구하는 범위가 어떤 진단이나 치료 계획에 대한 뭐 구체적인 수립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지금 현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의 어느 정도의 조언을 구할 수는 있다. 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교육 훈련 잘 된 약사들이라면은 일종의 그 1차 의료 게이트키퍼 역할을 비슷하게 해요. 예를 들면은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들어봤을 때 너는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지 너 혼자 약 먹고 어떻게 해볼 상황이 아니니까 약을 사지 말고 빨리 병원을 가라. 뭐 요런 과를 가거나 뭐 요런 과를 가거나 이런 걸 얘기해 줘서 오히려 저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에 도움이 되면은 됐지. 근데 되게 병원 가기 귀찮아서 약국 가는 분들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 안 주고 병원 가라 그러면 가뜩이나 시간 없고 귀찮아서 약국 갔는데 병원 가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또 딴 약국 가. 많아요. 약사들 입장에서도 환자들이 그러는 거 알기 때문에 좀 그렇게 대하는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약국에서까지 병원 가라고 한 건 병원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릴 때 보건교육 을 미리 해놔서 의식을 좀 그렇게 갖추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중학교에 교과 과목에 있었으면 좋겠어. 의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인데. 이럴 땐 약국, 이럴 땐 병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럴 땐 큰 병원, 이럴 땐 작은 병원 이런 것들. 네네네.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살짝 좀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우리는 분야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이 좀 있죠. 배워도 소용없고요. 그게 수능에 나와야 돼요.
그럼 다들 이제 잘 외울 거예요. 다음 중 약국에서 살 수 없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일본 타이레놀. 다음 중 약국에서 약사에게 물어봐선 안 될 질문은. 이거 좋은데. 가야만. 전화번호, 약사님 전화번호. 예쁜 약사 언니 전화번호. 우리 PD님 또 딴 생각 하시는구만. 그렇죠. 여자 약사분들이 신부감 1순위죠. 남자 약사와는 다릅니다. 여자 의사랑 남자 의사도 다른데. 여자 의사는 잘 안 데려가죠. 여자가 너무 똑똑할 것 같다고. 네, 맞아요. 우리 혜진이처럼 적당히 어리버리하고 이런 괜찮은데. 예전에 되게 유명한 결혼정보업체 듀땡 있잖아요. 듀땡. 거기서 동기들은 회원비가 공짜인 거야. 그래갖고 같은 과에 나보다 한 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듀땡 그 회원 등급에서 여자 의사는 엄청 등급이 낮아갖고 회비가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연회비가. 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왜 남자들은 무료야? 그랬더니 다 뭐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나 뭐래나. 이유는 네가 더 잘 알잖아. 너 몇 살에 결혼했니? 그런 건 비밀로 하는 거고. 너 저번에 얘기했잖아. 2년 전에 했다고. 그런가? 너나 나나. 그래. 여튼 약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데 약국 얘기만 싫더라고요. 예. 근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을 이제 사러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지. 또 하나만 이제 또 개론처럼 얘기할 게 있는데 20, 30대 분들은 왜 드럭인포 같은 데서 약품 정보 검색하시잖아요. 드럭인포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이버에서도 검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은 많이 하셔. 그러니까요. 처방전을 해드리면 처방약을 네이버에 쳐보면 네이버에서 의약품 정보 검색이 있거든. 거기 이제 보면은 전문 일반이라고 약품 구분 적혀 있는 거 보시고 그렇지. 일반 약을 이제 약국에서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뭔 말이에요? 일반 약인데 약국에서 왜 못 사요? 현실적인 이유로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약분업 처음 됐을 때 일반 의약품을 이제 소분 판매를 금지한다는 법 조항이 있죠. 까서 꺼내서 팔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포장 단위대로만 판매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도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죠. 타이레놀. 네, 타이레놀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지. 네, 많죠. 근데 그 제약회사가 사정상 TV 광고를 같은 걸 통해서 대중 판매를 하기보다는 처방용 영업력이 강한 회사들은 그냥 처방용으로 팔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뭐 십정들이 이런 일반 판매용 포장을 안 만들고 100정 막 이런 거. 100정, 300정, 500정 이런 것만 만들면은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팔 수가 없는 거죠. 일반 의약품 얘기하면서 약품 얘기를 해야지 자꾸 약국 얘기를 하는데 약품 얘기를 조금만 할까요? 그러죠. 그러면은 요런 거 어때요? 두통, 치통, 생리통 요런 거는 이제 광고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생리통. 생리통에 사실 저는 생리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나 진짜. 우리 정 선생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내가 25년 정도 해봐서 아는데. 지금은 안 해? 아니지. 25년째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아니 왜 아기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 아닙니다. 그래서 생리통뿐만이 아니라 온갖 통증과 관련된 약들이 있는데 보통 그 약을 팔 때 타겟팅을 해요. 이거는 두통약으로 팔자. 이거는 뭔가 생리통약으로 팔자. 이렇게 광고를 할 때 타겟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흔히 약국에서 통증약을 사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두통, 치통, 생리통이거든요. 그래서 두통, 치통, 생리통엔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지 실제로 그 약이 두통, 치통, 생리통에만 들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근육에 통증이 있는 데는 개보니를 쓰면 안 된다거나 그렇지. 이런 다리가 아플 때 아니에요. 쓰면 안 된다거나 네네네. 이런 거 아니거든요. 다 쓰셔도 돼요. 그냥 모든 통증에 전반적으로 듣는다라고 하는데 좀 애매한 게 이제 생리통이랑 복통이에요. 네네. 생리통은 왜 그 두통이랑 같이 광고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생리통이 두 가지 통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리의 원리를 잘 보면은 생리라는 게 한 달 동안 잘 임신을 하기 위해서 자궁이 점점 두꺼워졌다가 임신이 안 되면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정리를 하는 과정 중에 얘네가 셀프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좀 키워놨던 자궁벽에 혈액 공급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들이 되게 심취해서 듣고 있네. 역시 우리 정 선생 생리학을 A 받아서 그런지. 그 생리학이 아니잖아. 생리의 생리를 설명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축적해놓은 자궁벽의 일부를 끊어내면서 혈관을 탁탁탁탁 셀프로 끊어버려요. 그래서 혈액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우리 전기놀이 할 때 그 손바닥에 이렇게 하얗게 피 안 통하게 만든 다음에 꽉 이렇게 막아놓고서는 피를 스르르 흘리는 옛날에 그런 거. 그런 노래 몇 년대에 하셨는데요? 모르겠다. 한 80년대 초반쯤 했으려나? 역시 아재라 그런지. 이런 거 전기놀이 모르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런 걸 하면 어찌됐든 손에다가 피를 안 통하게 하는 그렇게 오래 그렇죠. 하면 네네.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궁벽에 피를 안 통하게 하면서 걔를 그냥 일부러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피를 안 통하게 손을 계속 꼭 잡고 있으면 아파요. 예를 들면 반지 같은 것도 이렇게 걸려 있는데 피가 안 통한다거나 이러면 되게 아프거든요.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통증.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허혈성. 뇌허혈 그러면 이제 뇌졸중 얘기하는 그런 건데 허혈성 통증이라 그래서 어찌됐든 자궁벽을 끊어내면서 생기는 통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련성 통증이라 그래서 어찌됐든 피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그 피를 내보내기 위해서 자궁이 수축을 해요. 그래서 으쌰 해갖고 내보낼 때 생기는 경련성 통증이 있는데 이 경련성 통증을 일으킬 때 우리 몸은 딱히 자궁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재주는 그다지 없어서 자궁을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 주변 장들도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생리할 때쯤 되면 설사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입맛도 많이 바뀌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혈성 통증이랑 경련성 통증에 두 가지 통증 전부 다 사실 진통제를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경련성 통증에 잘 듣는 게 부스코판 같은 이제 진경제가 있다는 거죠. 진경제가 이제 어쨌든 그 근육의 경련을 좀 진정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장에 경련이 됐을 때 생기는 게 설사잖아요. 네. 장이 마구마구 움직여서 경련이 일어나면은 음식이 이렇게 수분 흡수를 할 겨를 없이 막 빠르게 빠져나가니까 설사가 나오는 건데 그때 진경제를 쓰면 장의 운동이 느려지면서 설사도 좀 잦아지고 하는 그 원리가 자궁의 경련성 통증에도 잘 듣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산부인과에 생리통이 심한 분들이 찾아가시면 진통제랑 진경제를 같이 줍니다. 네, 많아요. 그런 케이스. 이거 그냥 합쳐져 있는 게 있잖아요. 약국에. 부스코판 플러스. 그렇지. 근데 생리통에 다들 이제 뭐 타이레놀, 우먼스 막 이런 거 쓰시는데 사실은 부스코판 플러스가 진통제랑 진경제가 합쳐져 있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생리통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의 약을 먹으면 뭔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진통제에 대한 약제 내성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없는 진통제는 현재 약제 내성을 일으킬 만한 애들은 없거든요. 약국에서 사시는 것들은. 그래서 그 정도는 한 달에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하루에 3번. 1번은 이제 뭐 에드빌이나 이젠식스나 브루펜 같은 계열, 2번은 타이레놀 계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부스코판 같은 진경제 계열을 드시면 생리통은 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 이걸로도 안 듣는다라고 하면 그건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하셔야 돼요. 네.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복통도 생각을 해볼 게 있죠. 배 아프면 진통제 먹으면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데 사실은. 배 아프면 화장실 가야 된다, 피디님이. 복통인데, 뭐, 브루펜 같은 거 먹고 위장장애 있으면 배 더 아프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통에 진통제가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안 듣는 건 아닌데, 생리통이랑 같은 어쨌든. 개념이니까. 예. 근데, 복통의 원리를 생각을 하면, 복통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은, 복통은 대장의 직경이 특정 센치 이상 늘어나면 통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대장이 되게 이제 계속 움직이는 장기잖아요. 꾸르륵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대장의 직경이 커지는 그런 에피소드는 언제 일어나냐면 변비가 생겨서 꽉 막혀갖고 가스가 패싱이 안 되다 보니까 가스가 한쪽에서 계속 붕붕붕붕 늘어나면서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차가 막히는 거죠, 가스가. 정체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설사 상황이 돼갖고 장이 너무 극심하게 꿀렁꿀렁거리면서 장의 반경이 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일 때 통증을 많이 느끼는데 문제는 배 아플 때 부스코판 이렇게 선전하거든. 근데 부스코판은 진경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배가 아픈 거는 변비 상황에도 아프고 설사 상황에도 아픈데 괜히 진경제 먹었다가 변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통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진 경제를 사서 드시면 안 되고요. 복통은 상황에 맞게 정말 처방을 하기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전에 TV에서 배 아플 때 부스코판 그러는 거 보고 야 저거 보고 변비 배 아픈 사람이 부스코판 먹으면 어떡하겠니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당장의 진정은 하겠지만 변비는 악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만성 변비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약국에서 약을 살 때 내가 이런데 복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제품 추천이 똑바로 나오지. 그렇지. 배 아파요 그러면 당장 배 아프니까 진경제를 줘버리고 변비성인데 진경제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뭔가 약국에서 통증과 관련된 약을 사실 때 개인적으로 생리통이 있건 복통이 있건 본인의 패턴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생리통에 타이레놀이 잘 들어. 나는 뭐 에드빌이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약을 사실 때에는 그냥 생리통 약 주세요. 이렇게 사지 마시고요. 먹고 효과가 있었다라 그러면 성분을 일단 보고 이것과 관련된 약을 사시는 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좀 똑똑하게 약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면은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 판매하는 상황에 네. 그 환자분 히스토리를 다 듣고 있을 시간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은 약사한테서 올바른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왜 갑이지 인 갑이지 아웃이잖아요. 뭐라고요? 뭐라니? 아니 전산용어라 몰랐나? 그게 뭐야?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와요. 가치 있는 정보가 들어가야 가치 있는 정보가 답이 나오죠. 왜 전산 용어를 쓰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정체가 뭐야 이 양반? 그리고 약사 맞아요? 약학대학 전산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아무래도 가장 핫한 건 뭐니 해도 종합감기약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판콜 판피린 얘기를 했는데 댓글도 그렇고 들어오는 반응을 봤을 때 그 판콜 판피린 중독 현상 보이는 사람이 있다. 맞더라. 중독. 그렇죠. 댓글 보니까 젊은 분도 판피린을 그렇게. 네, 37세라고 하셨는데. 아니 판피린 중독이 보통 할아버님 연세에서 그런 건데. 우리 부모님들이 네. 되게 많은 건데 대체 판피린은 왜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걸까요? 중독이 맞긴 한가요? 그래. 나도 지금 용어를 잘못 썼는데, 우리가 보통 그거 카페인 중독, 뭐, 알코올 중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독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인톡시케이션이라고 그 약물에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한 번에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거 아닌데요. 중독 오버도즈인데요. 중독이 왜 오버도즈야? 수많은 대한민국 엑소 팬들을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뭔 말이래요? 그게 뭔 말이야? 우리 아재라서 우리 엑소를 몰라. 엑소는 알아. 엑소라는 노래하는 애들이 있는 건 알아. 피디님 이거 좀 음악 좀 깔아줘 보세요. 진짜 아재 이거. 아니 엑소는 알아. 엑소가 몇 명인지 몰라도 엑소라는 게 있는 건 알아. 엑소 K랑 엑소 M 있는 건 아니야? 그게 뭐야? 이렇다니까요. 아니 근데 엑소 오버도즈 무슨 소리예요? 엑소의 히트곡 중에 중독이란 노래가 있는데 네. 노래 제목이 중독 오버도즈예요. 중독 인톡시케이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오버도즈라고 해놔서 이제 애들이 이제 영어 시험 지금 줄줄이 다 틀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아니 오버도즈는 도즈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쓸 때 용량이잖아요. 용량. 오버도즈는 과량이죠. 과량. 오버도즈는 과용했다 이런 뜻인데 중독이 왜 오버도즈야? 이거 따지면 안 돼. 엑소 오빠들 이 오버도즈라고 했기 때문에 중독이 오버도즈인 거야. 아니 그 앞으로 이제 영어 시험 치면 줄줄이 다 틀려 나간다니까요.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정답 침대 이러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지금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오버도즈는 중독이랍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판콜 판피린에 뭐 카페인 함유된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중독성이 아니라 사실은 디펜던스 의존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성. 중독은 뭐냐면은 카페인을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에스프레소를 지금 막 8샷을 앉은 자리에서 원샷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제 카페인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가 그랬다고?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중독 현상이라는 거는 특정 양 이상 과량 복용을 일시적으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 그게 오버도즈잖아. 아니라니까. 진짜 미쳤나봐, 얘가. 엑소 팬인가? 이게 내 엑소 때문입니다.
여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이걸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존이라는 용어인데 의존도 두 가지예요. 그 뭐 신체적인 의존이 있고 심리적인 의존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좀 약간 구별하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신체적 의존은 거기서 네. 마약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카페인도 신체적 의존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우리가 먹는 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체적인 의존을 하는 게 카페인이고 많은 그 약물 중독의 가장 메인 이슈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판피린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도 개보린에도 들어있고 뭐 펜잘에도 들어있고 바카스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 편두통의 일반 약으로 살 수 있는 뭐 마이그린. 예, 예. 카페인 그거는 치료제니까 사실은 카페인을 우리가 좀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렇게 처방용 카페인이 아닌 이상에 그렇게 일상적으로 먹는 카페인이 신체적인 의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인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네. 뭐냐면은 환자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카페인을 너무 많이 접해요. 카페인 뭐 일단은 커피 대표적인 거. 네, 우리 정혜진 선생은 이제 진료를 하면서 커피도 같이 팔고 있잖아요. 요새 내가 안 판다니까. 아, 형이 판다고? 우리 형이 팔고 있어. 그 업장 너네 업장이잖아. 우리 형 거야. 근데 장사가 그것만 너무 안 문제가 돼서 아니라 넘겼는데 언니가 죽을 것 같아. 이제 정신이 반짝 들게 하는 일종의 왜 스타 하시는 분들이 아는 그 스팀팩 있잖아요. 그 스팀팩 용도로 네. 고용량 카페인을 반짝 들이키는 그 레지먼이라고 나 해야 되나? 스팀팩이라 그래갖고 얼굴에 스팀 쐬는 건 줄 알았어. 네, 있어요. 아무튼 덕후들만 아는. 아니지, 스타크래프트도 대한민국 30대 남자들, 40대쯤 되는 남자들 모를 리가 스팀팩 없는데. 나도 알아. 테란이 쓰는 거 아니야? 스팀팩? 오, 테란이 어떻게 생겼어? 사람처럼. 오. 여튼. 그렇게 이제 스팀팩 용도로 네. 커피를 한 잔 들이키고 바카스를 마시면서 개보린을 먹고 두통을 뭐 깔끔하게 이제 하고 뭐 공부를 하는 집중력을 높이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새 그게 더 쉬워졌죠. 요새 쉽지. 편의점만 가도 레드불, 뭐 야, 몬스터, 핫식스, 뭐 어마어마해요. 그 용량 엄청나거든요. 카페인 용량이. 카페인이 그게 아마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그 허용되는 수준이 있어갖고 하루 총 이 정도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겠다. 400 그게 400mg이에요. 네, 400mg, 임산부는 300mg, 청소년은 이제 125mg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400, 300이 어느 정도냐? 임산부 커피 마셔도 돼요. 마셔도 되는데 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냐? 그러면 뭐 믹스 커피랑 드립 커피랑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랑 이게 용량이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좀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내리는 곳마다 달라서. 근데 저는 보통 잔당 100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보통 한 잔당 그 정도 돼요. 100.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식약처에서 400mg이라고 얘기한 건 아까 말한 중독 오버도즈.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판피린, 용량. 판콜 그 한 번 먹는 용량 안에 카페인이 30ml 정도 들어있거든요. 30ml. 그러니까 하루 3번이면 그게 90mg이잖아요. 그렇지. 90에서 120 사이 될 거 아닙니까? 네. 3-4번 먹을 거니까. 그렇지. 그럼 하루에 커피를 한두 잔 먹었고 요거 먹고 또 바카스 한 잔 뭐 했다 그러면은 바카스 중독 진짜 많더라. 네, 400 금방 채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400 금방 채우죠. 근데 400은 진짜 맥시멈 용량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카페인의 의존을 보이기에는 한 100mg으로도 충분해요. 하루 100mg만 꾸준히만 마셔주면 카페인의 내성이 당연히 생기고 의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판피린 중독이 좀 의외로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판콜, 판피린, 카페인 함유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나 이게 좀 편의점 약으로까지 지정이 되면서 사용량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특별히 언급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근데 나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판피린에 카페인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감기약이니까 거기에 사실 타이레놀 성분도 들어있고 항히스타민제도 들어있고 약간 좀 여러 가지 성분의 약이 들어있잖아요. 감기 그렇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판피린을 먹으면 감기약인데 카페인 때문에 약간 각성 효과가 있으면서 그다음에 진통제가 있으니까 오만데 아픈 데가 좀 괜찮은 거지. 약을 먹고 나면. 그리고 항히스타민제가 약간 진정작용이 또 있잖아요. 아니, 종합감기약이라 종합 선물 세트처럼 돼 있으면서 카페인까지 딱 더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 때문에 심리적으로 약간 의존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사실 판피린을 매일 드시는 거는 알약한
한 4알 정도를 커피 한 잔에 타서 먹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게 먹으라고 매일 드시라고 하면 안 드실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에 같이 이제 알약 4알 같이 들이키라고 하면 못 드실 것 같은데 이게 딱 병에 예쁘게 액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드시는 것 같아. 그러면 제약회사 입장에서 성공한 거네. 그렇지. 마케팅의 성공. 그래서 뭐 신체적인 의존은 카페인에서만 약간 이렇게 컨펌되어 있는 이슈고.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카페인 저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존성이 있을 때 그럼 의학적으로 문제가 뭐냐? 과량의 카페인을 좀 이렇게 계속 드시면은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중독 증상은 카페인이 감기약에 들어있는 거나 진통제에 들어있는 게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두통을 유발하거나 집중력을 오히려 떨어뜨려서 카페인을 고용량으로 계속 드시는 분들은 깜빡깜빡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각성 효과가 있다 보니까 수면의 질을 엄청 많이 떨어뜨려서 밤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커피 먹고 때 잠 설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본인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잠을 설치진 않아요라고 하는 분들도 그 은연중에 수면 사이클이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피곤하지? 커피 또 먹지? 밤에 또 잘 못 자지?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지. 그래갖고 카페인이 중독은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내가 카페인 100ml, 200ml만 먹어도 의존은 될 수 있는데 의존이 됐을 때의 문제는 금단 증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금단 증상은 이제 계속 이렇게 의지를 하던 사람이 카페인을 끊으면 금단 증상이 좀 나타날 수는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말에 커피 안 먹는 분 계세요. 회사를 안 나가니까 커피를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주말만 되면 하루 종일 자는 거야. 그런 분들 많죠. 네네. 그리고 머리 아프대. 네, 맞아요. 그게 자기가 하루 종일 자서 머리가 아프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주말마다 카페인의 금단 현상을 겪고 계신 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보다 보면 주말에 기운 없고 졸리고 잠에서 깨지를 못하고 이게 다 자기가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과로하고 피곤해서 그런 줄 알거든요. 커피를 안 마셔서 그래.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커피 드세요, 주말에. 아, 주말에도 커피를 먹으라고? 나는 그냥 연남동 가서? 아니, 집에서 그냥 믹스 커피 드셔도 되잖아. 요즘에 믹스 안 된 커피도 있고. 계속 먹어야 된다?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끊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금단 증상은 며칠만 지나면 좀 사라지긴 하거든요. 담배 금단보다는 좀 빨리 없어지는 편이거든. 보통 이런 거 이제 금단 증상을 막기 위해서 용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왜 그렇게 테이퍼링을 하잖아요. 하자 뭐라던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뭐 카페인 같은 경우는 근데 사회적으로 카페인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낮에 일하기 위해서라도. 그럼 과감히 카페인을 끊고 알코올을 섭취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 너무 목적이 다르잖아. 근무 시간에 알코올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는 저용량 카페인을 꾸준히 내성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먹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커피를 한 잔 더 팔겠다. 우리 붕붕 드링크라고 아십니까? 붕붕 드링크? 그게 요새 뭐예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드링크라고 하는데 요새는 더 많대요. 근데 이 붕붕은 아주 초기 드링크인데 이게 뭐냐면은 바카스에다가 포카리 스웨트에다가 레모나를 섞는데요. 그 예전에 우리 왜 술 마실 때 술의 체내 흡수를 높이는 뿅가리 스웨트 만든다 그러면서 소주에다 포카리 스웨트 섞어 먹는 그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애들도 그러고 있어요? 네. 그 붕붕 드링크를 만들어서 시험 기간에 계속 먹는다고. 아, 그 몬스터 만드는 거구만 완전히. 그렇지. 아니 몬스터가 괴물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음료수 이름입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이 에너지 드링크도 우리가 한번 언젠가 해야 되는 게 과연 얘네들이 에너지를 주는 것인가. 저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 스팀팩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스팀팩이죠. 카페인의 반짝 각성 효과를 그렇지. 이용하는. 근데 스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팀팩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체력이 깎인다고 진짜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땡마린 러쉬가 위험한 이유가 스팀팩 한 3번 연속으로 쓰면은 피가 빨피가 되고 럴커가 한번 끓으면 다 터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붕붕 드링크 먹는 게 딱 그거라니까요, 지금? 아, 옛날에 에너지 드링크 관련해서 무슨 케이블 TV에서 저한테 뭐 요청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그 에너지 드링크 얘기를 해주길래 에너지 드링크가 정말 에너지를 내주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에너지를 주는 거 아니고 땡겨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유명한 개념이 있어요. 뭐야? 도핑. 이게 도핑이지 뭐. 아, 그러니까 왜 그때 작년에 왜 야구 선수 도핑 얘기 나오고 박태환 도핑 얘기 나올 때 제가
네. 그 얘기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핑 많이 하는 거 고3일 거라고. 이건 진짜 나도 해봐서 아는 데지만 인턴 레지던트들의 도핑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분들은 최소한 돈을 받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적게 주긴 하지만 최저임금보다도 적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고3들은 미성년자인데 그 시험 하나에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빨피가 될 때까지 스팀팩을 계속 공공 드링크를 그렇죠.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게다가 그거는 약국가 아니라 정말 편의점에서 그냥 아무 때나 살 수 네. 있는 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합쳐져가지고 나는 그냥 바카스를 한 잔 먹고 커피도 하나 먹고 몬스터도 하나 먹고 판코를 마신 건데 합쳐서 카페인은 오버도즈. 중독 오버도즈. 그 에너지 드링크 스팀팩들 중에서 카페인이 막 120 몇 밀리 들어있는 것도 있고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걔네 몬스터 레드불 핫식스 얘네들이 먹고 짠 하고 정신이 드는 게 카페인 때문인 걸 잘 모르세요. 거기에 보면은 뭐 고용량 타우린 들어있으니까 이게 자양강장제라고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서 걔가 무슨 특정한 효과가 있다라고 착각하시는데 타우린은 사람한테는 솔직히 특정한 효과가 있는지는 잘 안 알려져 있고요. 고양이한테는 특정한 효과가 있어. 고양이는 이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사료엔 타우린이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한테는 그러면은 고양이한테 바카스 먹여봤어? 아니? 한번 해봐.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카페인을 먹이기가 좀 그런데? 대신에 게사료에 타우린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렇지. 고양이가 게사료 먹으면은 안 좋아. 그러면 게사료에 바카스를 뿌리면 되겠네. 아니, 카페인 때문에 안 된다니까. 참네, 진짜. 오늘의 결론이 고양이한테 게사료를 주지 말자. 이건 아니고요. 네. 오늘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 소개를 한다는 게 이런 제품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핵심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약을 구입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 정신과 선생님 계신데 정신과 맘 튼튼하신 분? 맘 튼튼 약간 덕심 가득한 정신과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여기 생협에서 진료하시려면 멘탈이 튼튼하셔야 됩니다. 보통 덕심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은 정말 덕업일치를 이루신 분이라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개인의 건강의 주권은 개인에게 있다. 개인의 건강에 대한 주권은 개인에게 주권 있으므로 재민이야? 본인의 건강은 가장 본인이 스스로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건강 주권은 본인이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좀 잘하는 편인데 건강 주권의 첫 걸음이 아닐까 싶은데 자가 치료를 위해 약국에 방문하실 때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질문할 수 있는 게 권리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약사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입력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아까 가비장. 네네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밖에 안 나와요. 네. 정확한 정보가 좀 들어가야 제대로 효과적인 치료 결과가 나올 텐데. 그리고 뭐 건강 주권 얘기도 했지만 내가 먼저 의식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야 약사가 응대를 하지. 그렇지. 원래 법상으로도 일반 의약품 판매할 때 복약 지도를 처방약처럼 강제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약사가 먼저 할 의무가 없어요. 네. 어디가 아프고 아픈데 내가 무슨 병일까요? 어떤 약을 먹어야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올바른 대답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약사에게서. 그렇게까지 뭐 진단하는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인력이거니와 약품에 대한 정보만 제공을 하는 거고 최종 판단은 결국 환자분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을 사고 궁금한 게 있을 때는 물어보는 거는 당연하고 본인이 생각해도 약간 내가 먹고 있는 약이랑 겹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 때는 꼭 약사님께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돼요, 본인은. 그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약국 이용 팁 같은 겁니다. 개 사료를 고양이에게 먹이지 말아라도 매우 중요한 팁이죠. 아니요. 바카스 한번 뿌려서 먹여보라니까. 애가 필 때 왜 애들 미쳐 날뛰는 것 같아. 고양이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걔네들한테는 오버도즈잖아.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온 메일들을 싹 정리해서 설날 특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